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가 거품이다, 폭락한다, 망한다 하는 유튜버 또는 교수 박사들 다시 오르면 정책 탓, 세계 경제 탓 그런데 맞는 말들이긴 하지만 결국 여야 어디든 부동산 잡을 마음이 없는데 희망회로만 돌리다가 뭐 남는 게 있냐? 라고 뭐라고 반박해야 할까요? 나중에 봐라 라는 말만 생각나더라고요. 쉽게 생각해서요. 정책 탓, 세계 경제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가 그렇게 들은 겁니다. 설명을 하는 걸 왜 탓이라고 그래요? 말씀드리잖아요. 자, 계속 이야기하자면 보릿고개 때 종자씨 먹었어요. 그러면은 내년 농사 망해죠. 그래서 너 지금은 배불리 먹고 있지만 내년에 쫄쫄 굶을 거야. 종자씨 탓. 탓이에요? 아니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종자씨까지 퍼다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 최악의 대출정책 탑3. 3위 뭐였어요? 2014년 7월에 최노믹스라고 그랬죠. 누가 한 거예요? 최노미. 2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2023년 시행됐던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최악 정책 2위는 윤석열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1위 뭐라고 그랬어요? 1위는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MB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했던 전세 자금 대출이다. 참고적으로요, 요것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요 세 가지의 미친 짓을 어떤 사람이 예측을 하겠냐? 왜 미친 짓이었어요? 2014년이 무슨 시기였다? 미국에서 DSR 도입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2015년부터 뭐예요? 금리 인상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2017년부터 양적 긴축 들어갔어요. 긴축 들어가던 시기에 풀어줬으니까 미친 정책이죠. 특례 보금자리. DSR 겨우 적용했는데 DSR 예외. 그리고 가계부채 겨우 잡아놨더니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거품 겨우 빠지고 있었더니 부동산 반등. 그죠? 빚 때문에 내수 안 돌아가고 있는데 빚을 늘리고 있어요. 전세자금대출 말할 것도 없이 요거는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뻘짓이었고. 그러니까 정책 탓이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해봅시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돈 안 모으고 배짱이처럼 살면은 굉장히 힘들어. 막상 일자리를 잃었어요. 야, 너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근데 사채 끌어다 써가지고 먹고 살만해요, 그 사람이. 당장은. 근데 이자가 실시간으로 오겠죠. 근데 야, 나 잘 먹고 있는데? 나 어제도 소고기 먹었어. 야, 너 돈 안 버는데 어떻게 했냐? 사채 사서 먹었어. 야, 이 미친 삐리리야 하면서 너 그렇게 살다가 숨져. 그 얘기를 하니까 뭐야, 너 나 망하라고 저주하더니 내가 사채 써가지고 잘 먹으니까 사채 탓하냐?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책 탓, 세계 경제 탓이 아니라 정책이랑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뻘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위기가 온다. 왜?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을 하는데 요 지출을 빚내서 지출을 한다. 보통 가게가 그렇게 한다면은 망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와, 너 잘하고 있다. 힘든 시기를 정말 잘 넘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탓이 아니고요. 자, 한은 마통 누적 대출이 91조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한은 올해 마통 안 내줄 것처럼 이야기했더니 역대 최대로 많이 내주고 있어요. 또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50조가 넘어갑니다. 이름만 추경호였지 추경부로 했던 경제부총리가 최상목으로 바뀌니까 실질적으로 추경한 셈이죠. 환율이요? 환율 아직도 치고 있는데 반년 만에 80억 달러 날렸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가계부채 늘어나는 거 금감원에서 정책대출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융권 연체율은 11년 만에 최고죠. 그리고 소득보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는 소득이 경제성장률이죠. 소득보다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벌써 6월 달에 넘어섰죠. 상반기에만 주담대를 20조를 넘게 올렸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율 잡는데 돈이 없으니까 80억 달러 쓰고 달러 채권 좀 사달라고 외평채 발행했죠. 돈 없으니까. 빚낸 거예요. 주택도시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간 35조 감소했죠.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야 어디든 부동산 잡을 마음이 없는데 희망회로만 돌리다 뭐 남는 게 있냐. 자, 잡을 마음이 없다고 해서 안 잡히진 않죠. 고급 식재료를 다뤄요. 세계 3대 진미만 다뤄. 일식당 20만원씩 받아요. 재료비만 한 15만원 들어가. 이런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와. 그 동네의 평균 일식당 가격은 한 8,000원 정도예요. 일단 식재료 값도 비싸고 그래서 가격을
낮출 마음이 없다. 근데 손님이 없다. 나는 이걸로 부자 되려고 했죠. 가격을 낮출 마음도 없었어요. 망하죠.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망하게 줄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거 줄여서라도 이런 식으로 좀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가려고 할 거냐? 망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폭등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거고 그게 폭락했을 때 그 문제점이 드러나죠. 우리나라 전세 사기만 보더라도요. 전세 사기가 언제 터졌어요? 전세 사기 이야기 2022년부터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저희가 전세 사기에 대해서 2019년부터 경고했었죠. 왜 2019년부터 경고했었어요? 그러니까 희망 회로가 아니라 예측이에요, 지금. 맞는 말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아예 빗나가요? 집값이 왜 붕괴되냐? 집값은 결국엔 경제 문제가 터지면서 사람들 여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 항상 빚 정리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이 경제 문제가 어떻게 터지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저희가 2022년에 금리 3% 이상 올라간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증권쟁이들이나 상승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2%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환율 튄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환율 지금까지 그때부터 튀었어요? 아니면 박살이 났어요? 엄청 튀었죠. 내수 작살난다고 그랬죠. 내수 무너진다고 그랬죠. 금융권에 분명히 문제 터진다고 그랬죠. 저희 다 2022년이나 혹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금융권 문제 왜 터진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PF랑 주담대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생겨난다고 그랬죠. 다 문제되고 있죠. 경매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경매 늘어났죠. 미분양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미분양 늘었죠. 개인 회생 파산 늘어나고 있어요? 안 늘어나고 있어요? 법인 회생 파산 늘어나고 있어요? 안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런다? 전조 증상. 근데 당연히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게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어는 하죠. 그럼 우리 격투기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드 바짝 올리고 방어를 해요. 방어하면 안 아파요? 저는 해봐서 아는데 방어해도 되게 아픕니다.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데미지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고 그 방향을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부의 세수는 감소하는데 소득이 줄었다는 소리죠? 정부를 가계로 놓고 본다면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채 늘어나가지고 가계 부채도 늘어나도록 정부가 부채를 내고 있죠. 가계 부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채를 내고 있다. 내가 소득이 줄었는데 돈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가게는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망하는 거냐 안 망하는 거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부채가 6천조가 넘어갔대요. 이 중에 가계 부채는 2천조 가량 되죠. 근데 실질 가계 부채, 우리나라에는 가계 부채에 굉장히 숨겨진 게 많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전세보증금, 또 법인 대출인데 부동산 법인 대출이죠. 1인 법인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대출 받으려고 법인 만들어요. 연예인들도 그딴 짓 하고 있죠. 세금 감면받고 대출 많이 받으려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가계대출이죠. 집 살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다 더하면은 실질 가계부채는 4천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요 숨겨진 부채 포함하면 8천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근히 빚 갚으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수가 줄었죠? 가계로 따지면은 먹는 걸 줄인 거예요. 결국에는 경제 위기는 어디서 티가 난다? 내수가 무너지는 것에서 티가 난다. 내수 무너진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돈 많이 풀면 물가 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다 나중에 후폭풍으로 들어오죠. 그 후폭풍을 예측한 것을 왜 자꾸 탓이라고 하냐? 그럼 본인이 듣기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은 집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 위기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정부가 빚을 엄청 내줘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오래 갈 수 없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 그게 듣기 싫으니까 탓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게 탓이에요? 대기업 다니신다는 분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서 되나? 그렇죠. 경제는 유기체예요. 거품이 생기면 수요가 줍니다. 수요가 줄고 유동성이 거품에 박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벌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수 붕괴가 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버티면은 그걸 더 뒤로 미룰 수는 있겠지만 문제점이 커지는 거죠.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은 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암에 걸린 사람은 빨리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근데 항암 치료 받으면 병원에 가서 들어 눕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병원에 가서 들어 누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항암 치료 안 받고 가가지고 나는 일을 해야 돼가지고 한 3달 정도 더 일을 해요. 그래서 암이 더 악화돼서
훨씬 더 망가진 몸으로 병원에 가게 된다. 이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저 사람 3개월간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랬으니까 입원해야 되고 병원에 누워있을 거다 라고 말한 너의 예측이 틀렸다 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로 보는 눈이 없는 거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무리하게 연장만 시키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정부가 부양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극복한 상황이냐 아니면 무리하게 연장하고 있는 거냐, 요거는 누가 봐도 답이 다 보인다. 그거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면 탓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예측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